시인이 3명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청록파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청록파가 이제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다 알아. 근데 내가 물어볼게. 왜 청록파라고 했을까? 그냥 녹색.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막 만점 맞았어.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 자연을 노래. 토익을 그러니까 자연을 노래 이미지가. 토익을 막 900점 넘는다는 데가 있어. 야, 너 이것 좀 설명해봐. 잘 모르겠대. 이것 좀 설명해봐. 아주 기본적인 문법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잘해. 이거 찍기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설명을 못해. 뭐냐면 지금 비슷하게 이야기인데 왜 그 청록파냐면 지금 자연이잖아요. 대자연을 띄노는 사슴이에요. 그들에게 그 청록이라는 말은 아니 사슴 녹자인데 어떻게 사슴이 푸른색이에요? 그게 아니라 대자연. 일본에 가면 동대사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동대사 안 가봤어요? 서울도 안 가봤는데. 제가 동대사를 가봤는데 야, 동대사 한번 가보셔요. 근데 참 멋져요. 사슴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예 말씀. 왜 옛날부터 사슴에 대해서 그런 약간 그러니까 사슴이 왜 그러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사슴이라는 게 이게 그 노분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게 약간 고귀한 대관대작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상징이죠. 그게 사슴의 녹용 같은 경우 되게 약이 되잖아요. 녹용이라는 것도 약이 되고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을 그러니까 그냥 단지 사슴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이상향적인 존재랄까 그런 의미로 본 거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동양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시각. 예, 동양적인 시각에서 지금 어차피 지금 이런 게 다 그런 거니까 동양적인 시각에서 그렇죠. 서양은 좀 더 다를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되게 그래서 사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봐요. 일제 말기에 문장들 등단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은 자 청록집을 몇 번 했죠. 그래서 이제 청록파 시인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 세 시인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시인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세 시인의 특징을. 그래서 이제 보세요. 좀 내려가다 보면 구체적으로 찾았나요? 5째 줄 개관 다섯 줄 오른쪽 보면 자 거기서 밑줄 써요. 다음에 박목월은 상상적이고 이상적인 자연에 대한 낭만적인 동경의 태도를 보여주며 이렇게 나오면 박목월이에요. 박목월의 시가 이렇게 그 뭡니까? 상상적이고 이상적인 자연, 낭만적 동경. 조지훈은 뭐예요? 자연에 대한 관조의 태도와 내면한 서정. 관조라는 걸 좀 한자로 쓰면 이건 한자로 쓸게요. 이 볼관자에 빛을 줬잖아요. 관종과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관종과 좀 다르게 관종은 내가 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걸 그런 걸 보는 사람을 관종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이제 글 올려놓고 누가 보나 안 보나 따진 사람이고 관조라는 건 뭐냐면 이 사물을 약간 좀 한 발치 떨어져서 바라보는 걸 관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관자에 빛을 줬자거든요. 이 관조라는 게 한자로 볼관 빛을 줘. 그래서 관조적이란 말. 여러분 문학 공부하다 보면 관조적이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거. 내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건 그렇죠. 여러 가지 바라보는 거죠. 맞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봐요. 조지훈 했죠. 박두진은 뭐냐? 자연을 생동하는 감각의 구현물이고 화해와 평화라는 정신적 비전의 표상으로 형상화된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209쪽. 작가 소개. 자, 박목월. 여러분, 박목월 문학관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박목월 문학관이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있어요. 경주. 네, 경주. 동미하고 같이. 네, 맞아요. 아, 잘하시네. 갔다. 여행을 많이 하네. 네. 그러니까 이 박목월 문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종이고요. 동시에 쓸 때 분명이고 필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돼. 한 7, 8째 줄에 보면 정지용의 첫 추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청록파 시인은요 정지용 시인이 추천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청록파 그거 알아두시고 밑에 이제 뭐 작품들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조지훈은 영양에 가면 조지훈 문학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지훈 문학관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한옥의 형태로 돼 있어요. 제가 2013, 14, 15년도였나 그 1학번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갔어요.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남에 조지훈 문학관 거기에 가면 그 한옥을 대갖고 그 승무 모양이 쫙 나오면서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탁이 이제 분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해화전문학교 문과에 입학을 해서 그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문장에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조지훈은 한문에 또 능통했어요. 우리가 아까 누가 한문에 능통했냐? 이 서정주는 불교에 능통했다고 했죠. 불교가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지훈. 조지훈 이분도 한문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한문 이런 거 막 강사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승무, 뭐 봉황수는 뭐냐? 봉황의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봉황수에도 좀 써보세요. 봉황의 근심 이거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뒤에도 작품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세요. 뭐 여러 작품 다른 건 건너뛰고 박두진 문학관이 안성에 있어요. 거기 210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박두진 나왔죠. 이 제가 안성에 옛날에 15년인가에 갔어요. 그때는 도서관에 3층인가 있어서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조지훈 문학관 있죠. 넓게 있죠. 그다음 박목월 문학관도 넓죠. 근데 2015년도만 해도요. 박목월 문학관이 야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냥 도서관에 꼭대기 있었다니까 진짜. 박두진 문학관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작가를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인 거는 아예 이제 최근에 가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냥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박두진 그러니까 박두진 우리가 문학계 가면 박두진 문학관 이런 데도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건물 만들어 가지고 안성 문학 그 시하는 강의가 있더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수 있고, 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박두진 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도 박두진 문학관 새로 옮기고 나서 가본 적은 없었는데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가 해산이고요. 여기서 정적 추천이다. 그래서 여러 작품들 씁니다. 거미와 성자부터 해가지고 쭉 써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작품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211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 211쪽 두 번째 줄을 좀 밑줄 좀 치세요.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세 시인은 일제 말기 대표적 문학 잡지인 문장의 신인 추천 제도를 통해 등단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문장의 신인 제도, 추천 제도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안 읽어도 돼요. 그런 게 포인트고, 그 밑에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 알아두실 거는 212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김동리 되게 소극적이고 이런 거 문여도라든가 이런 작가 아닙니까? 경주 출신에. 그러니까 김동리 문학관하고 박목월 문학관이 같이 있어요.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김동리가 이 청년 시인들에게 각기 일가리로 3명의 시인이다. 3가 시인이다라고 평가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록집의 특징으로 자연의 발견.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것도 아까 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박목월이 이거 동그라미 비슷해요. 박목월 이상적 자연에 대한 낭만적 동경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조지훈 동그라미 비슷해요. 고전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통해 자연에 대한 내밀한 서정을 보여준다. 있죠?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시인을 내모쳐놓고 여기 들어갈 사람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되게. 왜냐면 이 3명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걸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목월부터 들어갈게요. 213쪽에 동심의 세계,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동심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적 자연과 동심의 세계. 그래서 이제 산세알, 물세알 세 번째 줄에 있죠. 눈이 큰 아이, 여러 가지 써요. 이런 작품 썼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 창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밑에 봐요. 동시를 왜 쓰냐고 누가 묻는다면 내 대답은 간단하다.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를 쓰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왜 즐거우냐고? 빗방울 한 개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시시덕거리는 장난꾸러기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밤에 가만히 딸기밭을 뒤지는 바람에 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얼굴이 갸름한 딸기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친구로 사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아까 얘기했죠. 어른도 쓸 수 있어 동시를. 근데 어떻게 써라?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쓰라는 거. 어린 아이. 제가 예전에 지금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년쯤 됐을 거예요. 동시 강의를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학기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거에 대해서 딱 쓰라고 하면 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야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집에 찾아보면 제가 그 제본된 거 하나 보내셔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14쪽에 보면 네 번째 줄 볼게요. 네 번째 줄 박목월 시에서 이 특징은 첫째 동그라미 주세요. 자연문에 대한 관찰과 묘사. 자 둘째 동그라미 주세요. 뭐라고 나와요? 생활 체험에 기반한 동심의 세계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박목월 씨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생활 체험에 기반한 동심의 세계. 그러니까 생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215쪽 자연 이미지와 자 언어비야. 이 시가 정말 멋진 시, 청로루라는 시. 이거 혹시 청로루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박목월 시 세계에서 중심을 이루는 게 자연 이미지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나그네, 청로루, 윤사월, 산도와. 자 그래서 자연 이미지는 실제 풍경이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 밑줄 주세요. 세 번째 줄부터 나그네, 청로루, 윤사월부터 이룬다까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 그래서 뭐냐? 실제가 아닌 상상. 무슨 소리냐? 봐보세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귀하지. 산은 자산,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완전히 시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막 느낌이 잘 생각. 먼 산에 청운사가 있어. 여러분 그 청운 도서관이라는 게 윤동주 문학관 옆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있어요. 아시죠? 저도 이제 거기 청운 도서관 거기 청운 도서관 안 가보셨어요? 거기 윤동주 문학관을 가면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나 멋있어. 거기 그 막 폭포처럼 흘러지는데 어쨌든 낡은 기와집이죠. 자아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 윤동주 문학관을 가면 그 자문이 자문이 있어요. 자문. 이 자문 자가 뭔지 아세요? 붉은 노을이에요. 붉은 노을. 이문세의 노래 중에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본 노래. 이게 붉은 노을산이에요. 그래서 그 윤동주 문학관도 가면 자문이 있다니까 진짜. 붉은 노을은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로로 맑은 눈에 보는 것. 완전히 시각적이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216쪽. 청운사 자아산은 실제하는 지명이 아니라고 나오죠. 자 상상하는 공간. 자 이걸 상상하는 공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했는데 유토피아. 이거 안 했어요?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상향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유토피아가 왜 유토피아다? 토피아가 뭐라고 써요? 섬이죠. 유가 뭐라고 써요? 네버.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에요. 결코 존재하지. 여러분 이상향은 있어요. 여러분 도연명의 도화원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이상향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엘도라도 뭐 유토피아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아이디어가 된 거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세계의 해탈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6은 전체 네모 좀 칠까요? 박목월 씨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여기 네모를 치세요. 네모 치세요. 자 뭐냐? 언어미학. 그래서 소리 이행 1년에 안정된 구조. 이행 1년인 거 뭔지 알겠죠? 각각 이행 1년 돼서 봐요. 먼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이행 1년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는 자아산 봄는 녹음. 그래서 단순화된 리듬, 명사형의 시행 마무리. 이런 명사형의 시행 마무리 밑줄 쳐보세요. 이게 뭐의 특징인 줄 아세요? 명사형의 시행 마무리가 한시적 특징이에요. 한시가 다 명사형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한시를 저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한시들이 명사형으로 되게 많이 끝납니다. 그리고 간결한 서술수. 그리고 이제 유성음을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부드러운 선율감을 구조시킨다. 봄는 녹으면 느릅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소리의 효과는 니은, 미음, 이응 이런 것들이 소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 비음이죠, 비음. 콧소리를 하면
그런 소리의 효과가 되게 강합니다. 자, 그다음 생활현실. 이 박목원의 시는 이제 생활현실도 이제 이야기해요. 이런 시도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그 217쪽에 한 7, 8줄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간결한 구조의 짧은 시에서 찾았어요? 간결한 시에서 여기서 보면 하관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관. 그럼 하관이 뭐냐? 하자는 내릴 하자, 내릴 하자. 아래 하자로 읽으면 안 돼요. 관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하관. 자, 관을 내린다는 거 뭐냐? 자, 자기의 동생이 죽어서 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관이라는 거. 이런 말 쓰지 않나요? 한국에서? 하관. 그렇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내릴 하자입니다. 아래 하자가 아니에요. 관을 내린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분통함 이런 거 먼저 죽은 그 자기 아우를 위해 쓴 가정 뭐 우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정이라는 시를 가지고 썼어요. 박목원의 219쪽에 보면 가정이라고 쭉 나오거든요. 내 신발은 식구문반 해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쓰인 거 없어요. 217쪽에 나오는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는 9켤레의 신발,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박목원의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문수 오랜만에 들어. 예, 그렇죠. 문수 많이 옛날 미리 요즘 이름 맞아요. 문수요? 예. 네? 문수 몰라요? 지금 240뭐 예, 그렇죠. 그런 걸 옛날에 문이라고 했어요. 예, 이게 좀 사이즈. 예, 사이즈. 그래서 이제 예, 가정이 아버지 인생. 근데 이제 그 박목월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자기 제자와 사랑에 빠져요. 그 이야기는 여기 모르죠.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 아, 잘하시네. 그래서 자기 제자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어디 그 막 섬해인가 어디를 가가지고 한 2달 사는 거야. 홍상수 감독님.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부인이 입장이 어쩌겠어. 완전 물에통 안 터져요. 근데 가정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싫어.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싫어. 그래 부인이 내려갔대. 네. 근데 뭐 제자랑 뭐 이게 뭐 먹을 게 뭐 있고 아니 소꿉장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며칠 동안 밥을 해주고 보통 막 머리끈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밥 해주고 뭐 용돈 주고 아 얼마나 뭐 이러냐 하고 그렇게 왔대요. 그러니까 이 박목월 시인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부인이 와가지고 너무 잘해줘 버려.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헤어지고 이제 오면서 쓴 노래가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뭐 있죠. 그 노래가 그 제자와 헤어질 때 우리가 볼 때는 나도 가야지. 아니, 너도가 그렇지. 그 시예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예. 지금 몰랐죠. 전혀 몰랐죠. 네. 그게 그거예요. 부인 대단하죠. 주간지처가 아니, 사람 마음. 고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 90% 이상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그래도 우리가 툭 터지면 뭐 아니 뭐 싸우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참 대단한 부인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멋진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그렇죠. 기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주간지처도 기여를 했고 네. 호시인이 시대를 잘 폈네요. 지금 같으면 벌써 난리 났죠. 네. 제자하고 살림살이를 했다니까. 엄청 제자하고. 시대를 잘 네. 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자의 그 부모님은 또 지금 같았으면 이게 난리 근데 났지. 박목월 선생님이 민학이잖아 민학. 예, 맞아요. 자, 그래서 또 시인이 이거 외적인 게 재밌는 거야 원래. 이 번외가 재밌어. 민학, 백석주 민학. 그래서 219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여튼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219쪽에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초기의 자연시에서 찾았죠. 인생 사이는 그 밑에 중기시의 세속사와 인생 사이는 탐구가 있어요. 초기는 자연시를 썼고 그리고 후기시에는 자아를 탐구하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지훈 아까 이야기했죠. 조지훈은 한문에 능통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고전미를 강조해요. 조지훈 시를 보면 고전미를 강조하고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19쪽에 하나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탐미주의란 말이 있어요. 탐미주의는 뭐냐면 219쪽 마지막 줄 미를 탐한다는 뜻이에요. 미를 탐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아니라 유미주의하고 똑같아요. 탐미주의와 유미주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의 작가가
그런 걸 했거든요. 알토 알세이크. 한번 써보세요. 알토 알세이크 뭐냐면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은 예술을 위한 거다. 오직 아름다움의 창조에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김동인 알죠? 김동인의 광화사라는 작품을 아세요? 몰라요? 김동인의 광화사가 유미주의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김동인이 인왕산에 올라갔어요. 작품을 써야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제 쓰다가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액자 소설인데 신라 시대 솔거가 나와. 솔거가 한 소경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뭐 그런 작품이 있어요. 되게 아름다움을 추구한 작품이 광화사거든요. 예술 작품은 예술을 위한 거다. 이게 유미주의. 이해가요? 작품이란 거는 오직 아름다움을 위해서다. 이게 당나라 시대의 시들이 유미주의적인 게 강해요. 당나라 시대. 그래서 하여튼 단미적인 시를 추구했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장이 발표됐고,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봐요. 고풍의상 나오죠. 여러분 고풍의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풍의상을 두 글자 몰라요? 한복이 한복. 그 220페이지에 그 세 번째 줄 있잖아요. 고풍의상을 문장의 시민작품 공모에 뭐 응모했다 나오잖아요. 한복이라니까. 이 고풍의상이라는 시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게 뭐죠? 여자들보다 더 잘 알아. 이 한복에 막 이런 거 동정이 어쩌고 뭐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풍의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 거 알아서 봉황수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고, 그래서 고풍의상은 뭐라고 써요? 전통 춤을 소재로 한 시로서 춤사에 대한 묘사보다는 전통 옷의 멋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고바라 고아라 좀 나오죠. 진정 아름다운 지구. 파르라는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발도소이다. 말 정말 잘 쓰죠. 읽어보세요. 승무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조준의 봉황수 좀 나왔네요. 벌레 먹은 두리기둥 뭐 나오죠. 그러니까 봉황의 근심, 봉황은 여러분 청와대 가면 봉황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봉황수는 봉황의 근심이 아니라 뭐라고? 나라를 빼앗긴 서름.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맥수지탄이요. 맥수지탄. 보리맥자에 한탄할 탄자. 그냥 우리말로만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맥수지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1쪽으로 가서 이제 그런 봉황수에서 이제 퇴락한 고궁의 모습. 거기 보세요. 221쪽의 둘째 줄을 볼까요? 자, 밑줄. 퇴락한 고궁의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하며 망국의 비애를 노래한 시에서 상실과 예수의 감정을 봉황세라는 대상에 투영시키고 있다. 자,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자, 상실과 예수의 감정을 봉황세라는 대상에 투영시키고 있다. 네 글자.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 울어라세요. 청산별곡이 안 나와요? 우는구나세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세요. 너보다 싫은 말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쓰면 아시지 않겠어요? 이게 감정을 내가 새 속에다가 이입을 시킨다고. 여러분 기뻐, 되게 기분이 좋아. 내가 막 뭐랄까 내 아들이 막 수능 100점 맞았어, 만점 맞았어. 그럼 새가 울어도 기뻐 보이지 않아요? 안 기뻐 보여? 근데 내가 막 주식을 했는데 막 이게 완전히 꼬꾸라졌어. 새가 해도 막 기쁘게 웃어도 어때요? 슬퍼 보이겠죠? 이해 가요?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 자, 자연과 인생.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과 인생을 쭉 하는데 이제 보면 조지훈에서 하여튼 조지훈은 자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자연시가 있는데 1942년에 첫 번째 은둔기에 쓴 있나요? 찾았죠? 네. 고사일 3방은 시인 스스로 칭하듯 서경의 자연시. 여러분 서경이 뭐냐? 경치를 노래한 걸 서경이라고 해요. 감정을 노래한 걸 서정이라고 해요. 맞죠? 시인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의 풍경을 객관적인 형상으로 그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 은둔기 썼어. 낙화 고목은 조락. 자, 이 조락이라는 한자 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자는 무슨 조자냐? 시들 조자. 시들다 뭔지 알죠? 시들 조자에 떨어질 낙자. 조락하거나 죽어가는 자연의 모습에 비애와 우울의 정서를 표현시켰다.
알아두시고요. 넘기세요. 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자연을 노래했다. 221쪽. 풀립단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도 맞는. 자, 현실 참여와 사회 비판. 자, 현실 참여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안가 주막이라고 합니다. 신동엽 문학관이 부여에 있어요. 올해는 그 뭐죠? 부여에 한번 가서 신동엽 국남지 뭐 신동엽 문학관 이런 데 있어요. 그다음에 포룡정 이런 것들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하여튼 그 신동 안가주막이라고 그래요. 안가 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현실 참여실 다른 말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쓰라고요? 안가주막. 이게 이제 프랑스어인데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나왔어요. 인게이지먼트인데 이걸 불어로 읽으면 안가주막.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안가주막.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아니 그 네이버 찾아보세요. 안가주막 얼마나 많이 나와.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뭐 전쟁 참혹한 현실을 썼는데 혁명, 잠언. 여러분 잠언이라는 게 교회 다니신 분 아시죠? 근데 왜 잠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언. 이 잠자가요 찌를 잠자예요. 찌를 잠자.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이야. 내 마음을 잠언이라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너 잠언이 뭔 뜻인지 알아? 몰라. 여러분도 그랬죠? 교회 다니신 분도 본다니까. 이게 찌르는 말인데 탁탁 찌르는. 그래서 네. 뭐라고? 충고보다는 약간 충고는 너무 좀 그래서 조금 센 말을 갖고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이 잠언을 읽어보면 나도 모르게 젖어들지 않나요? 교회 그러니까 충고적인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젖어드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시편들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도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 박두진입니다. 마지막. 박두진은 기독교적인 전통이에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박두진하면 기독교. 아까 윤동주하고 똑같아요. 윤동주 포커스가. 그러니까 박두진 했는데 불교면 땡이에요. 그래서 223쪽을 보면 다른 건 쭉 건너뛰고요. 한 7줄 정도 쭉 내려가 보세요. 감각과정시 7줄 끝에 보면 특히 그 다음부터 밑줄 세요. 그 다음에 그의 초기 시에서 표현하는 자연은 한국시에 나타나는 감정에 의해 재생된 주관적 세계로서의 자연과 거리가 멀뿐 아니라 다른 시인들에게 발견하기 어려운 형이상의 세계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박두진의 시도 읽어보면 참 어려워요. 박두진의 시들이 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라든가 묘지송이라든가 뭐 향현. 그리고 향현이라는 게 뭐냐면 향기 향자의 고개 현자예요. 향기 우리말로 보면 향기 나는 고개. 그러니까 이게 한자 쓰면 향기 한자는 쓸 줄 알죠? 이렇게 쓰는 거. 향기 한자고 고개 현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매산자에 고개 있죠. 향연.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에 대해서 썼는데 이 박두진의 시를 읽어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많다. 자 거기 보세요. 224쪽. 거기 이제 묘지송이라는 시가 하나 나오죠. 북망이라도 금잔디 기름진데 동금한 무덤들 외롭지 않다. 무덤 속 어둠의 하얀 총루 밑줄 적어요. 해골을 총루라고 합니다. 해골 알죠? 해골을 총루라고 하는 겁니다. 빛날이 향기로운 주검에도 풍길이 살아서 설던 주검이라는 건 죽은 신체를 주검이라고 하는 건 죽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죽었음에 뭐 쭉 하다가 밑에 보세요. 금잔디 사이에 할매꽃도 피었고 그다음 밑줄 써요. 배쪽 의성어라고 써있어요. 의성어. 이게 의성어예요. 소리를 했으니까 매새들도 오는데 봄볕 포근한 무덤에 주검들이 누워있는. 상당히 읽어보면 자연이긴 한데 좀 독특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일반적인 박목월이 말하는 그 자연하고 또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철학적으로 지금 잘 말씀하셨어. 철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형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이상학, 형이하학은 들어봤죠. 철학이 형이상학이잖아요. 수학 같은 형이하학, 딱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딱딱 떨어지는 건 형이하학이고 이게 막 복잡하게 생각해. 우리 문학은 다 형이상학이에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두진의 시들이 되게 철학적이고 그런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5쪽은 신과 인간, 역사와 현실의 매개체라고 해서요. 그런 그 신, 이게 기독교의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봐요. 225쪽에서 한 7째 줄 정도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이런 말 나와. 일이 양떼, 밤별, 시약 등의 자연물은 순환을 겪은 역사 현장이나 현실적 상황을 암시하는 알레고리. 자, 이 알레고리도 중요한 말 나와. 용어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니까. 알레고리는 뭐냐면 1대1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인데 그게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 그걸 알레고리라고. 1대1 비유. 그러니까 까마귀 뭐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까마귀와 백로 그럼 뭐 간신과 뭐 흉신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상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대1 비유를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현실적 상황을 암시하는 알레고리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역사 현실의 알레고리로서의 자연은 신이 부재한 세계,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이 현현이라는 것도 이게 한자로 써야 되는데 현현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나타낼 현자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나타낼 현자 알죠? 그다음에 이 현자. 이 현자는 많이 들어봤죠? 현대할 때. 이걸 현현이라고 해요. 명백, 그러니까 이 현현을 쓰라고 하면 이걸 두 개 쓰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어떻게 하냐 한자를 써보라고 하면 알아. 이걸 두 번 썼다. 아, 한자 실력이 좀 멀었다. 준비가 달라요. 물론 이제 나타낼 현자지만 현현을 쓸 때는 달라요. 한자가. 앞에 거 뒷글자. 현현이란 말은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막 나오죠. 그러니까 임재하고 비슷한 거니까 갑자기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현현할 세계로서의 의미가 확대가 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신은 이제 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석시들도 이제 막 나와요. 이제 그 수석 거기 나오죠. 시인의 말처럼 수석이란 자연의 순수이자 핵심, 자연이 가진 자연이 보여주는 거기 나오죠. 226쪽 보고 있습니다. 네, 순석과 수석시에서 현현 제가 말한 거 한자 나왔네요, 그죠? 현현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써 자연에 대한 이야기. 자 이제 원문으로 들어갈게요. 원문. 빨리 이건 다 끝내야 되니까. 박목원에 나그네 있죠, 나그네.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요. 자 봐요. 나그네가 그 당시에는 되게 잘 쓴 시예요. 그 당시에. 근데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시의 제목도 하나의 행위다. 이거 써보세요. 시의 제목도 하나의 행위다.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그네를 딱 시의 제목 썼잖아요. 나그네라는 제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시의 제목도 하나의 행위라고. 요즘의 관점에서. 그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시는 내가 어떤 제목을 썼는데 그 제목이 또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으면 좀 이게 약간 말을 바꾸든가 좀 풀든가 이래야지 똑같은 제목이 제 말 이해가시죠?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강나루 건너서 물받기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이 시는 모르시는 분 없지 않나요?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남도 300리를 뭐라고 그런다? 밑줄. 남도 300리를 뭐라고 그래요? 감정적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 거리. 이 시의 표현이 있어요. 감정적 거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잘 보세요. 이 시는요. 자, 밀 있죠, 밀. 밀 동그라미 쳐봐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에 밀. 있어요? 그 다음에 술 읽는 술이 있어요, 술? 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을 있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찾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럼 밀을 가지고 술을 만들죠? 맞잖아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 노을도 어때요? 빨갛죠? 그래서 이렇게 밀에서 술에서 노을로 이어가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도 300리는 감정적 거리. 그러니까 이 시는 나그네가 계속 많이 나오죠. 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 이제 수미 상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나온 게 뒤에서 또 나와. 이런 걸 수미 상관 구조. 여러분 이런 말들을 쓸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를 비평을 할 때 아 시가 뭐 자연을 노래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걸 좀 더 있어 보이게 써야 돼. 말 쓸 때는. 그래서 228쪽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한 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나그네는 뭐냐? 네 번째 줄. 억압된 조국의 하늘 아래서 혈혈단신 떠도는 나그네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229쪽에 7째 줄 정도의 밑줄 치세요. 이 시에서 주제적 모티프인 나그네 형상을 구체하는 것은 뭐다? 구름에 달가듯이 간다는 비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직유법이라고 하잖아요. A 슬라이드 B.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셋째 줄에 밑줄 써. 시의 은율미와 음악적 효과를 최대한 고려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강나루 건너서 가는 나그네 마을마다 등에서 유성음을 두루 활용함으로써 흐르는 듯한, 그래서 길을 술 읽는 니을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기억나요? 청산별곡에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막 굴러간다는 거예요, 말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보세요. 승무, 그 유명한 승무가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얇은 사 하얀 곡가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까지 이렇게 밑줄 쳐봐요. 이렇게 얇은 사부터 서러워라까지. 이걸 밑줄 쳐 뭐라고 쓰냐? 춤추기 전, 이 밑줄 치고 쓰라고요. 정적.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얇은 사 하얀 곡가는 고이 접어서 나비와 같다. 나빌레라는 건 나비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얇은 그 천으로 된 곡간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고와 서럽다. 빈대 황촉불, 노란 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춤의 시작이라고 써봐요. 춤의 시작. 빈대부터는 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써봐요. 산문체의 풀어진 리듬. 산문체의 풀어진 리듬. 이 시작돼요. 봐요. 왜 그러냐?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여기 밑줄 쳐봐요.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 접어올린 외시 보선이요 속도감이라고 써봐요. 속도감. 여러분 어디야? 영양에 가면 무슨 길이 있느냐? 외시 보선길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갈 때 정말 외시 보선길 쳐서 나중에 이 차로 운전해서 가실 때, 여기 영양 가실 때 한번 거기 가보세요. 외시 보석길 있다니. 아, 난 거기 가는 것도 힘들어. 네이버라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외시 보석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감이 있죠.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하고, 아까 번뇌는 별빛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승화. 번뇌는 별빛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승화라고. 수브리메이션.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합장맹하고, 이 밤사 귓도리는 귓두람이에요. 지새우는 삼경,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맞죠? 얇은 사양 곡가는 고이 접어서 나비와 같구나. 이 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지훈을 대표하는 작품 하나를 골라라면 저는 승무 같아요. 정말 잘 쓴 시예요. 이 시는 뺄 게 없어, 뺄 게. 한번 봐보세요. 시들을 보면 뭐 표현들이, 야, 인간 춤을 이렇게 여승이 승무를 치면서 인간의 어떤 번뇌라든가 이런 걸 풀어내는 그런 작품들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그 번뇌. 거기서 이제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31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 봅니다. 승무는 찾았어요. 승무는 등단 무렵 조지훈이 추구한 고전적 미학이 구현된 작품이다. 고풍상, 이거 한복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전통 춤과 옷을 소재했지만 세사에 시달리는 번뇌와 종교적 부대의 모습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여기는 내모를 한번 쳐보세요. 이거 중요하고요. 자, 박두진의 230. 이거는 해방 직후에 쓴 시예요. 이 시는 해방 전이 아니에요. 해방 직후에 썼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가지고 쭉 나오죠.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도 이거 해야 뭐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이제 노래화로 이제 물론 이제 음을 그대로 가사를 쓰진 않았지만 하여튼 여기서 따왔어요. 해야 해가지고 맑게 고운해야 솟아라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래서 해는 여기 나오죠. 해방 직후에 발표 나오죠. 박두진 작품이고요. 자, 두 번째 줄 끝부터 밑줄 주세요. 명령형의 반복과 잦은 쉼표, 누진적으로 첨가된 어휘를 통해 구문상 정치적 사용은 시적자의 고조된 감정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시적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뭐 밑줄 치시고, 자, 마지막 결론하고 이제 마칠게요. 결론. 자, 이 결론은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자, 밑에서 하는 다섯째 줄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음에 박목어른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박목어른. 그래가지고 여기 별 3개입니다. 별 3개.
이거는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 어떻게 이상하냐? 자,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렇게 가로로 묶어보세요. 작가를. 자, 번호 1, 2, 3이라고 해보세요. 1, 2, 3. 그래서 시험 문제. 자, 다음 중 그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가로로 묶어서 1, 2, 3으로 쓰시라고. 이해가시죠? 네. 거기 234쪽 밑에서 6째 줄인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거 시험에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1, 2, 3 들어 그래서 박목월 자리에 조지훈 넣고 박두진 자리에 뭐 박목월 넣고 무슨 말 이해가요? 조지훈 자리에 뭐 박두진 넣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상상적이고 이상적인 자연하면 박목월 기억나죠? 네.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관조 동그라미. 포인트만 잡으라고 했잖아요. 포인트 관조 나오면 조지훈. 자, 박두진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화해와 평화 이런 거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적인 어떤 신이기 때문에 화해 평화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35쪽에 밑에서 넷째 줄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세 시인 가운데 활동 기간이 가장 길었던 박두진은 자, 자연의 형이상의 세계를 과감하게 끌어들였다. 이제 좀 감이 오죠. 네. 형이상학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형이상학. 그래서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박목월과는 또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종교성과 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표현하는 듯 매개체로 등장한다. 자,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떻게 좀 설명 들으시니까 좀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은상, 이병기 10장하고 11장 부유명한 김수영, 그다음에 12장 신동영. 와, 이제 뭐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네.